지금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한 영국의 저명한 언론사 여기자가 러시아 전쟁터에서 입수한 사진들로 인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다급하게 사연을 전해왔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윌슨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중동 특파원으로 시리아 내전을 취재했고 워싱턴 특파원으로는 미국 대선을 다뤘죠. 동아시아 담당 기자 시절에는 한국에서 2년간 머물며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자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모스크바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숨겨진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진실을요. 제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트베르스카야 거리를 걸었죠. 매서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인천공항에 내려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느낀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만난 룸메이트 지연이가 제 불안한 마음을 단숨에 날려버렸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K-팝 동아리를 추천해줬는데 나중엔 제가 더 푹 빠져버렸죠. 처음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했지만 동아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안무를 맞추고 땀범벅이 되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던 순간들이 그립니네요. 공연 준비할 때면 다들 지쳐 있었지만 서로 웃으며 격려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분명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매 순간이 선물 같았죠.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주말이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명절에는 지연이네 가족들과 함께 보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기에 자연스럽게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취재해왔어요. 런던에 있을 때부터 동아시아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기사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어요. 전쟁 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민간인 사상자 수,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들, 전선의 이동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모스크바의 공기도 한층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한 줄의 기사 제목이 내 시선을 붙잡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목격된 북한군 사망자들. 실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있게 된 걸까?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기자인 올가였죠. 올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예요. 우리는 자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기사를 도와주는 사이였습니다. 클라라, 지금 어디야?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올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푸시킨 광장 근처 카페야. 여기로 올래? 아니, 그곳은 안 돼. 30분 후에 아르바트 거리의 지하바에서 만나자. 혼자 와. 통화가 끝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올가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죠. 밖은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르바트 거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머릿속은 온통 의문들로 가득했죠. 올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하는 걸까? 아르바트 거리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였어요. 예술가들의 그림과 거리 공연이 늘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는 그 활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올가가 말한 지하바는 거리 끝자락에 있었죠.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무거운 철문을 열었더니 담배 연기와 위스키 향이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구석자리에서 올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굳은 얼굴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앉아, 클라라. 오늘 전해줄 이야기는 아마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올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올가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봐. 어제 전선에서 찍은 사진이야. 올가가 보여준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전투로 폐허가 된 마을, 파괴된 건물들, 그리고 죽어있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사진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군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글로 쓰여진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근교에서 찍은 거야. 올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북한에서 온 군인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했대.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어. 올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망한 군인들의 소지품에서 나온 물건들이 평범한 군인들의 것과는 달랐대요. 대학 학생증, 연구소 출입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아는 정보원이 있어.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올가가 속삭이듯 말했죠. 탈북한 전직 군관이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 거야. 같이 가볼래? 밤늦은 시간 저희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올가의 차 안에서 바라본 도시의 방거리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무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아파트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어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국 씨, 제가 말씀드린 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민국 씨는 마흔 즈음으로 보였죠.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지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국 씨는 저희를 거실로 안내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에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군인들, 제가 잘 압니다. 민국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선택을 강요받았거든요. 수용소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전쟁터로 가느냐. 민국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16이었어요. 그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그때 당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러시아 전쟁터로 가면 가족들을 봐주겠다고. 민국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전쟁터로 가서 죽느냐 아니면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걸 보느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때문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국 저희 가족은 탈북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었죠. 이 사진 속의 청년들처럼 이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국 씨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김성현, 23,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반이었어요. 동생이 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이영호, 25, 청진이대 본가 4학년이었죠.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친척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두 꿈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죠. 러시아군들은 이들을 총알바지로 썼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는 그들을 가장 위험한 전선에 배치했죠.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포탄 소리에 떨고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민국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함께 복무하던 21살 청년이 전사했대요. 의대생이었던 친구였죠.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길을 택했다고 했는데 민국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었죠. 더 깊고 어두운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국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올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도하는 건 분명 위험한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알았죠.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올가는 수소문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유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자세한 신원도 알려주지 않았죠. 어제 저녁 올가의 인도로 모스크바 외곽의 한 카페에서 그 증언자를 만났는데 뜻밖에도 북한 고위층 자제인 수진 씨였어요. 모스크바의 어둑한 카페 한켠에 앉아있는 수진 씨의 눈빛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철민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철민 오빠의 동생이 평소 케이팝을 몰래 즐겨 들었대요. 그러다 적발되어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죠. 오빠는 그걸 막기 위해 자원입대를 선택했다고 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국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철민 오빠는 제게 꿈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북한의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올가가 조용히 수진 씨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죠. 혹시 철민 씨가 러시아로 가기 전에 남긴 말은 없었나요?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저에게 몰래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거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편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러시아에 가 있을 거야. 처음에는 건설 노동자로 간다고 했어. 하지만 진실은 달라. 우리는 전쟁터로 가는 거야. 동생이랑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
너도 알잖아.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걸. 적어도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살 수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사실 무서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단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건 동생이 자책할까봐 걱정이야. 케이팝을 좋아한 게 무슨 큰 죄라고. 우리나라가 언제쯤 달라질 수 있을까? 수진아, 넌 폴란드에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진실을 알려줘. 올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철민 오빠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었어요. 하르키우 근교에서 전사했다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대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아들이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소식만 들었겠죠. 수진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 같아요. 제가 먼저 오빠한테 케이팝을 알려줬거든요. 오빠가 동생한테도 들려줬나 봐요. 그게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수진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음악을 듣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부당해요.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졸업을 앞둔 철민의 모습이었죠. 밝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비극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어준 거예요. 작년 봄 평양 대동강변에서요. 오빠가 꿈꾸던 미래가 있었는데 그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 잔인해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면 수진 씨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써주세요. 수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해요. 철민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 저는 이제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며 수진 씨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생명을 앗아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철민의 마지막 편지와 민국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올가가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현지 북한 노동자 관리 책임자였던 블라디미르였어요. 그는 최근 은퇴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위험할 수 있어요. 올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아직도 감시를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모스크바 외곽의 한 창고에서 블라디미르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병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붙이며 말했어요. 조직적인 인력 거래죠.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블라디미르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2014년부터 러시아와 비밀리에 인력 거래를 해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들이었지만 점차 전문 인력으로 확대되었죠. 그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에요.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블라디미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악화됐죠. 이제는 자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 지원이에요.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특별 선발이에요. 주로 이공계 전공자들이 대상이죠. 특별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블라디미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다행히 지나가는 경비원이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블라디미르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특별 선발된 인력들은 먼저 러시아의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아요. 군사기술, 정보기술을 배우죠. 그리고 전선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럼 전쟁은 그들의 훈련장이자 시험장이죠. 블라디미르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블라디미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관리했던 명단의 일부예요.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청년들이죠.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 나이, 학력, 그리고 각자의 선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현 26세 김일성종합대학교 물리학과. 블라디미르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동생이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적발. 자원입대. 이승호 24세 함흥컴퓨터기술대학. 어머니의 탈북시도 적발. 자원입대. 박민준 23세 평양의과대학. 특별선 발조에 의해 선발.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입수한 정보예요. 블라디미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어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대학생들을 직접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성적 우수자들을 해외 인턴십 명목으로.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해나갔어요. 각각의 이름 뒤에는 그들의 운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전사, 실종, 중상.
갑자기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블라디미르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요. 그가 서둘러 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었죠. 이걸 가져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을 거예요. 블라디미르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수첩을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의 꿈, 그들의 절망,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블라디미르의 증언은 이 비극적인 인력 거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도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올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클라라. 이제 우리도 그들의 레이더에 걸렸을 거야. 저는 가방 속에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수첩 속의 이름들, 그들의 운명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 블라디미르의 수첩을 분석하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 NGO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활동가 안나와의 만남이었어요. 올가가 그녀를 소개해줬죠.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특이한 환자를 발견했대. 올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병사라고 하더라. 키예프 교회의 한 비밀 병원에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임시 병동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를 알렉스라고 불러요. 안나가 작은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은 지성이에요. 평양 출신이죠. 안나를 따라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의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지성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한국말을 하시나요? 아니요, 러시아 특파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지성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특별히 선발되어 러시아로 왔죠. 그의 이야기는 블라디미르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선발, 러시아 군사시설에서의 훈련, 그리고 전선으로의 투입. 처음에는 군사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자전과 사이버전 기술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우리를 전선으로 보냈어요. 제대로 된 전투 훈련도 없이. 지성 씨는 천천히 자신의 탈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도주 계획을 세웠지만 북한 감시원들의 눈을 피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됐죠.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이 죽어나갔어요. 대부분이 저처럼 고급 인력들이었죠.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그들은 총알바지로 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격렬한 포격 중에 북한 감시원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도망쳤고 사흘 동안 숨어 다니다가 우크라이나군 진영에 투항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가 있었죠. 지성이 쓰게 웃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내용, 전자전 시스템의 구조. 그것들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NGO가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태예요. 러시아와 북한 양쪽 모두에서 그를 찾고 있으니까요. 지성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가장 괴로운 건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에요. 제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꿈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제 얼굴만 쓰다듬으셨죠. 어머니도 아셨던 걸까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지성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쳤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성 씨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면 뭔가가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지성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처럼 끌려온 사람들의 진실이 알려질 수 있겠죠. 그들도 모두 가족이 있고 꿈이 있었다는 걸, 그저 전쟁터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걸. 병실을 나서는 길에 지성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실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밖으로 나올까 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지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병사의 증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또 다른 비극과 만나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클라라, 올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성 씨를 만난 후 올가와 저는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할지 고민했어요.
카페에서 올가의 자택에서 때로는 거리를 걸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이건 단순한 전쟁 기사가 아니야. 올가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지. 철민, 민국, 지성. 그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어.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 블라디미르의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였죠. 단순한 숫자나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해. 올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양쪽 모두에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죠. 언니 큰일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 오빠 동생이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오빠가 전사한 게 아니라 도망쳤다는 의심을 받았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취재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걸까요? 취재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수진 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해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해요. 철민 오빠가. 그리고 지금도 전선에서 죽어가는 다른 오빠들이 바란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올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올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쿠프가 아니야. 진실을 알려야 해. 다음 날 우리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수첩, 민국 씨의 증언, 지성의 이야기, 수진이 들려준 철민의 마지막 편지까지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 청년들. 우리는 이런 제목을 달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만든 비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2번, 3번 희생되고 있었어요. 분단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 올가와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촛불을 켰어요. 철민을 위해, 지성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올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이야기는 남을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할 거예요. 성당을 나서는 길,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룸메이트 지연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한반도의 아픔을 전하게 될 줄은. 그날 밤에 호텔방에서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세상에 알려지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보도되면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편집장이 마지막 검토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원고를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무명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극이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진 이 현실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희생된 그들의 이름을.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요. 이제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가 새로운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희생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전한 이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가려진 작은 진실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쓰러져간 북한의 젊은이들, 그들의 꿈과 절망,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요. 긴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같은 나라로 좌천되다니. 내 인생의 수치야. 여기 태국의 어느 미녀 여군이 오열을 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국 유명 정치인의 딸인 그녀는 한국의 군사력은 보잘것없어. 절대 오고 싶지 않다며 결국 총기로 위협을 가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그녀가 태극기를 바닥에 짓 이기는 것인지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는 말리완입니다. 제 직업은 자랑스러운 태국 군인이며 계급은 중위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롭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저는 방콕의 번화가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항상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로 북적였죠.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중심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매일 밤 열리는 화려한 만찬,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태국의 정치인이셨거든요. 늘 바쁘셔서 저와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으셨죠.
어릴 때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났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아버지를 보며 우리 아빠야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곤 했죠.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조차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여서였는데요.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신 제가 항상 넓고 높은 곳을 보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스스로 축소되어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걸어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라셨습니다. 만리환, 넌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정치는 제게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흥미라기보다는 부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어요. 좀 특이한가요? 어릴 때부터 군인 아저씨들의 늠름한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자주 오시던 장군님들의 위험 있는 모습, 반짝이는 훈장들,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던 애국심 넘치는 이야기들이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외교관이 제게 작은 군인 인형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늘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잤어요. 그 인형은 제게 용기와 힘을 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죠. 밤마다 그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야. 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놀랐어요. 만리환, 너 미쳤어? 내가 왜 군대를 가? 라고들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네가 미쳤구나. 군대는 너 같은 애가 갈 곳이 아니야. 아버지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쉬셨죠. 그날 밤 집안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항심에 불타올랐죠.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도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올랐습니다. 입대 전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울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인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친 훈련 환경, 고함치는 교관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머리를 자르고 군복을 입는 순간 제가 정말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고강도 훈련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죠. 진흙탕을 기어다니고 밤새 행군하고 극한의 체력 테스트를 받았어요. 살을 내는 추위와 숨막히는 더위도 이겨내야 했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얼굴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죠. 때론 눈물을 흘리며 때론 이를 악물며 훈련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동료들의 시선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실비실한 게 무슨 특수부대냐며 비웃던 그들이 제가 모든 훈련을 똑같이 해내는 걸 보고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힘든 행군 중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살며시 제 배낭을 받쳐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들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태국 특수부대의 여성대원이 된 거예요. 수료식 날 훈련병 대표로 단상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의 환호성, 교관들의 뿌듯한 미소, 그리고 저 멀리서 절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절 꼭 안아주셨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시련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트 부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구시대적인 관행들로 가득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적지 않았고요. 중요한 임무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의 불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문이 커져갔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군대의 모습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했지만 등 뒤에서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수군거렸죠. 처음엔 이런 말들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편견을 깨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다른 대원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추가 훈련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턱걸이, 장거리 달리기.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부대의 한 상급자가 군수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죠.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또 군인의 의무와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옳은 일을 해야 해. 저는 이 사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죠.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의 며칠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런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절 피하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은근히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제 순수한 의지를 비웃듯 냉혹했어요. 오히려 제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상급자의 입김이 저를 덮쳤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상관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말리안 중이 자네가 군수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어. 상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낙인 찍은 듯 했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절 범죄자 취급했고 매일 취조를 받아야 했어요. 제 사물함 숙소가 수색당했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징계위원회에 섰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문제를 일으킨 골칫거리 신참으로만 보였나 봐요. 재판은 형식적일 뿐이었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말리안 중이 당신의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인가요? 결국 저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군부대로의 파견 지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형벌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드라마와 케이팝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죠. 이건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 명령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마주하니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내쉬셨어요. 내가 널 군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짐을 꾸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추억들, 소중한 물건들, 가족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실감났죠. 어릴 적 한국인이 주신 그 인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가야겠다. 그리고 출발 전날 밤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저를 원망하기도 했죠.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말리완,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저는 미지의 세계로 향했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어떤 것일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죠.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 중에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낯선 문자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 배우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게 제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흥미롭기도 했어요. 긴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한국의 겨울은 방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추웠죠. 몸을 부르르 떨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한글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들의 증거인 전자기기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으리으리한 인천공항은 저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말리안 중위님 환영합니다. 힘든 여정이셨죠?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사라졌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의 넛을 잃었거든요. 높이 솟은 빌딩들, 체계적으로 정비된 도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번쩍번쩍한 패널들이요. 태국과는 너무나 다른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이게 정말 군부대인가요? 제가 본 군부대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들, 최신식 장비들은 마치 한국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정말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요. 역시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한국군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특히 여군들이 남군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에서의 제 경험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지만 진전이 더디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는 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근육통으로 신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서 늘 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방식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특히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거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전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총성 폭발음, 동료들의 고함 소리까지 마치 실제 전투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훈련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옆에 있던 한국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실제 전투 경험 없이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웠던 건 통합 전투 훈련이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의 시나리오 아래에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 처음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와, 이렇게 완벽한 협력이 가능하다니. 제 감탄의 훈련을 지휘하던 대위가 설명해 주었어요. 네, 우리는 합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각 군의 완벽한 협력이 승리의 열쇠니까요. 게다가 체력 훈련 방식도 달랐어요. 단순히 뛰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죠. 각 군인의 체형과 체력 수준에 맞춰 개별화된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생체 정보를 측정하며 훈련 강도를 조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부상 위험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신교육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 고치가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더라고요. 토론식 수업, 사례 연구, 심지어 철학, 강의까지 군인의 정신을 키우는 다양한 방식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군사력은 단순히 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군은 그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기술력도 대단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훈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태국군도 이렇게 발전해야 할 텐데 라는 걱정도 들었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한 회의실을 지나가다 태국어로 된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호기심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건 태국군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식은땀이 맺혔죠. 한국이 우리 군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이건 스파이 행위 아닌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스러운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 순간 제가 여기 온 이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용당한 건가?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서를 손에 쥐고 어쩌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때마침 한국군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손에 쥐고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놀랐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대체 왜 태국 군대를 분석하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한국군 관계자분이 마구 웃으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서는 스파이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군사협력을 위한 기초자료였던 거예요. 한국이 태국군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한국의 선의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 국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강제로 보내진 곳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무엇보다 한국 군인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군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접근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야간 훈련 중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지휘관이 즉시 훈련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어요. 군인의 생명이 어떤 훈련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갔죠. 우리 태국군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죠. 이제는 한국 음식도 즐겨 먹게 되었고 휴일이면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았고 저를 챙겨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꿈을 계속 안겨주었어요. 단순히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군대를 혁신하는 선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죠. 이 꿈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군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군 내부의 부패 척결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제 관심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고위 장교가 군대 내 부패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징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우리 군대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내 상황은 달라졌을까? 또 놀라웠던 건 한국군의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예산 사용 내역이 꼼꼼히 기록되고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우리 태국군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런 시스템을 태국에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힐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한편 한국군의 운영 방식을 더 자세히 알게 될수록 제가 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오히려 징계를 받은 그 상황이 여기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아팠죠. 때로는 한국에 정착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느꼈어요. 여기 있으면 적어도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군과 태국군의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어요. 한국군의 시스템을 태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때로는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합동훈련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태국 동료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죠. 제가 왜 저렇게 들떠있지? 무슨 꿍꿍이지? 이런 생각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날 때마다 그들에게 한국군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어 하던 그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부패 방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죠. 와,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동료의 이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나누고 우리 군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한국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죠. 말리언 중이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첫날부터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야. 가슴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열정과 희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우리 군대를 변화시킬 거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거야. 공항을 빠져나오며 태국의 뜨거운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자신감과 지식으로 무장한 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 속에서도 저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아버지의 눈빛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말리완,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버지의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한국군의 시스템, 부패 방지 정책, 효율적인 훈련 방식 등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태국군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죠. 다음날 아침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말리완, 넌 이제 한국군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을 던지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훈련 시간에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업무 처리할 때 더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불편해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반응들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한국처럼 더 나은 군대가 될 수 있다고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직속 상관인 대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말리완 중이 자네가 제안한 새로운 한국식 훈련 방식이 꽤 효과가 있더군. 다른 부대에도 소개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 순간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제가 꿈꾸던 그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고위 장교들은 제 제안을 젊은 군인의 건방진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했죠. 우리 군대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라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해.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야 진정한 발전이 온다고. 와,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놀랍네요. 우리도 한국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군대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한국 것만 좋아하는 건 위험해.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의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변화를 이루려면 이런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게시물을 읽고 공감한 다른 젊은 장교들이었죠.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태국군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제가 전하는 한국 국방력에 모두가 감탄하고 흥미로워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무기 체계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죠. 특히 K2 전차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정교함과 화력, 기동성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직접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 말에 다들 귀를 쫑긋 세우는 듯 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국군의 전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52구경장 155mm 주포를 갖추고 있는데 사거리가 무려 40km가 넘는다고 해요. 게다가 발사 후 30초 만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 적의 대포 공격으로부터 빠르게 회피할 수 있죠.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굴력도 대단해요. KF-21 전투기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감탄했어요. 스텔스 성능의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 태국 공군의 F-16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어요. 그리고 잊지 못할 것이 있어요. 무인 시스템이에요. 정찰용 드론부터 공격용 드론까지 한국은 정말 다양한 무인 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KUS-FS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정찰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 첨단 무기들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야 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태국군의 현대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기만 했던 그곳에서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태국으로 돌아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용기와 결단력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제게 새로운 시각과 꿈을 안겨주었어요. 언젠가 태국군이 한국군만큼 발전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